자, 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3명으로 일단 모아졌습니다. 이철규 의원이 결국 이제 뭐 본인은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사실은 뭐 출마 이야기 나왔고요. 그래서 지금 이종배 충북 충주입니다. 추경호 대구 달성 지역입니다. 송석준 경기도 이천이죠. 이 3명으로 일단 지명이 됐습니다. 참 공통점인 게 이 3명 다 행정고시 출신이에요. 행시 출신이고 또 관료를 거친 그런 분들입니다. 특히 이제 추경호 이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내 수석부 대표를 역임을 했고 또 경제부총리를 역임을 했죠. 그런데 자 우선 지원님 보시기에 이철규 의원이 마지막에 나서지 않는 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? 결국은 뭐 이제 이 당 안팎의 분위기 기류, 뭐 이철규 의원이 나름대로 뭐 경찰청에 근무할 때 정보국장도 하고, 네. 그러니까 이게 정보국장을 했다는 거는 세상의 그 흐름들. 시류에 굉장히 그 민감하다는 얘기죠. 네. 빨리 파악하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이번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. 보여지고. 근데 이게 이 모습이 좀 그런 게 애시당초 좀 이런 게 빨리 잡혔으면 괜찮은데 네. 뭐라고 그러죠? 어차피 원내대표는 이철규다. 뭐 어의원 어차피 이철규가 원내대표 된다. 어의원 하다가 뭐 좀 다른 기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것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. 네.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이제 그 교정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세 분 나름대로 뭐 용단을 내려서 이렇게 나섰는데 이제 뭐 며칠 후에 저걸 하잖아요. 저 정견 발표를 하고요. 네. 거기서 정말 그 소수당으로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원내 대책을 할 것인지 그 나름대로 좀 치열하게 고민해 갖고 와서 그 진짜 21대, 22대 저 의원들 앞에서 그 비전과 전략을 좀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. 사실은 제가 이제 이철규 의원하고 뭐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이게 제가 이제 이철규 의원을 반대한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지금 22대는 지금 이제 어떤 이 대통령실의 통제라든지 대통령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안 들을 사람들이 꽤 있어요. 그러면 지금 당이 제일 중요한 거는 108명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목소리,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어떤 상대방에 대응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똘똘 뭉칠 수가 있느냐.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특검법이나 이런 거 할 때 제2여권을 붕괴시킬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? 8명만 가버리면. 그렇죠. 자, 그래서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될 경우에는 이 조금 그동안 용산이나 이런 데 거리가 멀었던 이런 당선인들이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되면 아예 뭐라고 할까요? 확 자신의 행동을 과감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의 중도 영역, 조금의 어떤 중간 지역에 있는 원내대표 뽑히면 이런 분들을 조금 끌어안아서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철규 의원이 이제 당 원내대표가 돼버리면 너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버리는 처음부터 그냥 당내의 어떤 분열적 요소가 되어버리는 이런 우려를 솔직히 한 겁니다. 그 맞습니다. 네.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뭐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위험이 높으면 뭐 돌아오는 것도 커진다. 그 맞는 얘기예요. 근데 네. 이철규 원내대표는요.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는 하이 리스크인 거 맞아요. 네. 근데 하이 리턴이 되나요? 네. 맞아요. 하이 리스크는 맞는데 하이 리턴은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는요. 이철규 원내대표가 망가지거나 무너지게 되면요. 대통령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로 할 도리가 없을 맞아요. 정도로 그다음 카드가 안 나옵니다. 그다음 카드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대통령하고 이렇게 링크가 아주 직접적으로 링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철규 원내대표의 성패가 곧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에 뭐 그거로 직결이 돼 버리는 네.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예요.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운도 따르고 이철규 원내대표가 돼갖고 잘해서 뭔가 안정적이었다 해서 하이 리턴이 오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애시당초 좀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는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3년 국정 운영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썩 좋은 카드는 아니었다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원래 그렇습니다. 이게 총선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
사실은 이번 국회의원이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깁니다.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눈치 안 볼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. 자기 다음에 재선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이제 그러다 보면 통제가 이제는 안 되는 수준으로 돼버렸어요. 예전처럼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이끌어가던 그런 방식과는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집권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이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.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. 예전처럼 몇몇 권성동 뭐 장제원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움직여서 뭔가 이게 뭐 의원들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지금 구조는 아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총선 전에 끝나버렸다는 거고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용산과 이 집권 여당이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. 그 관계 설정은 이제는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결국은 대통령과 이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다 어쩌면 친해지는, 모두가 다 소통을 하는,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가지 않으면 아마 이제 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.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대통령이 하는 많은 일들이 뭐냐면 자기 당 그다음에 상대당 의원들을 맨날 불러서 밥 먹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거든요. 저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 국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당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진짜 그동안 아마 대통령하고 한 번도 못 만난 의원들도 꽤 있을 거예요.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상시화하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친윤이 되는 국회의원 전체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어요.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공통의 분모가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, 윤석열 정권의 성공적 그 마무리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그리고 정권 재창출 아닙니까?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? 그렇죠. 그게 공통의 목표예요. 그게 공통의 목표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대의를 가지고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다. 네.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뭐 물론 이제 차기 관련해 갖고 그 차기 주자들 뭐 친 한동훈도 나올 거고 친 오세훈도 나올 거고 뭐 친 홍준표도 나올 거고 친 원희룡도 나올 거고 이렇게 분화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많은 또 국민적 또 지지를 받는 사람이 차기 주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. 네.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일단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민적 지지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국정 성과를 내야지 네. 차기 주자가 누가 되든 간에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그림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. 그렇다면 친윤이냐 비윤이냐 하는 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맞아요. 예. 지금 뭐 소위 이제 친윤 의원들 그동안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번 선거에 이제 다시 살아온 의원도 있고 뭐 장제원 의원은 이제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해서 뒤로 물러나 있죠. 자,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 친윤 뭐 이런 프레임 갖고 뭔가 움직여내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이번에 누가 이제 지금 원내대표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제는 조금 더 공식 라인을 가지고 그리고 의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대통령이 소통하고 또 어떤 공감을 얻어내는 뭐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그동안 좀 뭐라 그럴까요? 대통령과 좀 거리감이 있었던 뭐 안철수나 뭐 이런 또 젊은 층들 있지 않습니까? 김재섭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여기 와도 저는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. 아마 그들에게 뭔가 대화를 하면 저는 풀릴 수 있는 게 꽤 많다고 보거든요. 아니 이재명하고도 만나는데 뭐 같은 당 그러니까요. 의원들 이게 뭐 이제 어떤 앞으로 일정이나 시간을 오히려 이제 의회를 상대로 하는 이 설득,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소통 여기에 더 중심적으로 사실은 좀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.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는 이 구조가 의석만 가지고 움직여낼 수 없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래서 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민주당 출신이건 공화당 출신이건 뭐 그 공화당 출신 중에서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소통의 달인이다. 네. 뭐 얘기 들었고 민주당 출신 중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의원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. 맞아요. 예. 의원들과의 소통과 대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. 공통점.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통령의 점심 저녁은 사실 의원들한테를 위해서 좀 비워둬야 될 것 같다. 물론 뭐 전체 국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
국회에서의 어떤 이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무력화된다든지 사실요 자꾸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이 많이 행사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니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된 거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서 워낙 많이 단독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많은 거예요. 유일하게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부권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권이 많은 거예요. 근데 그 프레임을 자꾸 거부권을 많이 한다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, 당연하죠. 야당이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 뜻에 맞는 법안만 그냥 주구장창 통과시키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.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 나라는요 이중 권력 상태예요. 네.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, 뭐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요새 자주 나오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용산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에 그 뭐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그 뭐 좀 표현은 과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좀 이중 권력 상태고요. 근데 저들의 입법 폭고, 입법 폭주를 민주주의는 견제 균형 아닙니까? 그럼요.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거부권이란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9번이나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너무 많이 말도 안 되는 그 법을 그 강행 처리한 게 누구예요? 네. 그거 똑같은 거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108이라는 숫자가 무너지면 안 되는 숫자예요. 이 108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어떤 이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거든요. 그렇죠.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안 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. 왜냐 이철규 의원 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당내에서 반발하는 분들이 이제 반발을 공식화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된다. 좀 더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. 두 번째.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는 뭐 소위 이야기하는 이 친윤들 의원들만 소통하지 말고 의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소통의 횟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늘려가야 된다. 그럼요. 그래야 이 108이라는 숫자가 유지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108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.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. 왜냐? 지금요 여러분들 야당이 지금 이 통과시킨 법안들 한번 보십시오. 양국관리법, 노란봉투법, 방송법 등등을 보면 자기들도 집권했을 때 이게 너무 심하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통과 안 시킨 법안이에요. 그렇죠. 그거를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다 떼넘기고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회 뭐 방송부 통과시키면 방송이 이사가 20몇 명은 늘어나요. 그렇죠. 그 전부 다 시민단체 추천 몫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완전히 이제 영원히 자기들이 갖겠다는 의미예요. 양국관리법 그거 하면요 이제 아파 농사 이 농업 개혁은 끝납니다 이제. 뭐 왜냐 아니 그 쌀만 생산해도 다 먹고 사는데 뭐하러 딴 걸 심겠습니까? 안 돼요. 그리고 지금 뭐 노란봉투법 파업해도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? 진짜 이 노조 천국이 되는 겁니다. 그런 법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대통령 거부권이 없으면 그런 거 못 막거든요. 못 막죠. 예. 네. 그래서 이제 그 뭐 8명이 이탈하면은 그것도 이제 재의결 때 무너질 수가 있다. 그 맞는 얘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또 이렇게 딱 중심은 잡고 네. 우리의 그 대우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유연한 리더십이 좀 필요한 거예요. 네네. 지금 필요한 거는요. 아주 그 뭐라 그래요. 강한 리더십보다는 유연한 리더십. 저는 유연한 리더십이요. 말랑말랑하고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뭐 찬성이냐 반대냐.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28일 날 재의결할 경우에는 찬성표 찍겠다고 그렇죠. 공언을 해놨잖아요. 네네. 근데 저희들이 제시한 것처럼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될까요? 네. 고민할 거라고 봐요. 저는. 고민하고 찬성보다는 반대표 찍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. 그러니까 내부 관리도 좀 이제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이게 참 어렵습니다. 이제 이게 힘이 있을 때는요, 쉬워요. 이재명 같이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.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많이 힘이 듭니다.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. 이게 정치입니다, 사실은. 이제부터 그런 정치를 해야지만이 뭔가 이 108석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틀을 탄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